동두천, 양주, 연천갑에서 5선 고지에 오른 분입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반갑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거 이후에 처음 출연이신 네네. 것 같아요. 네네. 그 열사흘 동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예, 뭐 거리에서 다 고생했죠. 뭐. 거리에서 확인한 민심은 좀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난 총선에서. 역시 뭐 민주당이 잘해갖고 제가 좀 압승을 했거든요. 60% 넘게 득표를 했는데 네. 민주당이 잘했다기보다도 좀 잘해라. 잘해라. 지금 나라 꼴이 이게 뭐냐. 네. 나라 꼴이 이게 뭐냐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정치가 또는 국정이 이게 엉망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결국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네. 또 지금 정권에 대한 심판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여당이 오히려 잘하겠다. 예. 새로운 비전과 정책들을 제시하고 예. 신뢰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뭐 이재명 조국 심판, 이조 심판, 예. 운동권 심판 이렇게 가니까 예. 뭐 민주당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네. 민주당이 네.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국정이 이렇게 가게 된 것에 대해서는 네. 국회도 책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국회의 다수당이 민주당이었거든요. 네, 네. 민주당이 제대로 역할하고 유능한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라고 하는 또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 있었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만나면 항상 내 탓이오를 먼저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우리 당, 맞죠. 네. 예, 우리 당 책임 내가 먼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그게 좀 부족해서 사람들이 아, 왜 내 탓이오가 없고 반성이 없냐 이제 이런 비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선거 이후에 사실 후폭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뭔가 국민들께 직접 나서서 사과하고 또 민의를 받들어서 국정 운영의 기조를 뭐 이렇게 바꾸겠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이제 본인의 입장을 좀 발표를 하고 네네. 그리고 나서 보여준 행보는 박영선 총리설, 뭐 양정철 비서실장설 이걸 또 흘렸다가 네네. 또 어젠 또 이제 정진석 의원이 이제 비서실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역시 가장 중요한 대통령이 바뀌셔야 되거든요. 네. 윤 대통령이 정말 예. 국민들이 나에 대해서 예. 좀 바꾸라고 명령을 하고 있구나. 네. 라는 걸 좀 본인이 정말 그 진정성 있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네. 관련해서 보면은 지난해 강서구청장 선거에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당시 그냥 본인 때문에 네. 보궐선거가 있게 된 그 당사자를 사면해 갖고 내보낸 거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예. 당에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또 참패했습니다. 국민 예. 심판했거든요. 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그 당시도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마음을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네. 또는 뭐 국민이 다 옳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하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번에도 예. 역시 선거 총선 이후에 국민들 준엄한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국민이 모두 발언 통해 갖고 입장을 발표했는데 네. 비슷한 취지였어요. 그리고 비슷한 취지를 구체화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역시 말씀하신 대로 네. 별로 그게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오질 않았죠. 네. 다만 결국 저는 뭐 밀려서 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야당 대표 이재명 당대표 영수회담을 예. 수락했지 않습니까? 네, 해갖고 네. 했는데 또 그걸 끌어가는 과정들 보면 좀 여전히 미숙한 것 같아요. 예. 진정성이 없어 보이긴 한데 네. 그러나 전 진정성이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잘 해나가고 네. 두 분이 만났을 때 이걸 좀 정말 진정성 있는 대화들 네. 야당의 목소리를 또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 네. 이런 걸 확인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영수회담 어제 원래 이제 실무회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네네. 홍철호 정무수석 임명 문제로 오늘로 연기가 됐습니다. 네.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저도 뭐 취재를 해보니까 민주당 내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저한테 해주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기 때문에 자칫 역풍이 불 수 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좀 듣고자 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아주 상세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제 이런 고민을 전달을 해주던데 그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영수회담이 갖는 의미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집권 2년 만에 네. 갖는 영수회담입니다. 예. 정권은 민주당이 좀 뺏긴 이후에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 그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와 자세, 태도와 자세. 자세에 예.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분이
정말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민심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자세들, 그 국민의 민심이 결국은 한쪽 다수를 민주당 만들어줬기 때문에 민주당 통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수용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예. 뭐 의제에 있어서는 네. 어떤 분들은 뭐 특정한 의제를 갖다 제시해 갖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네. 당의 적극적 지지층에서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저는 네.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첫 만남 아니겠습니까? 네. 첫 술에 어떻게 배부르겠어요? 예. 일단 전 두 분이 이 첫 만남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예. 이런 만남을 정례화한다든지 회담의 정례화. 예,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예. 또 수시로 회담하겠다고 예. 하는 이런 걸 예. 국민 앞에 약속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국가 민생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지만 외교 안보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때마다 야당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자세를 국민들 앞에 분명히 보여주셔야 될 것으로 최소한 그 정도는 보여줘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또 당장 이번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이 요구했던 바들이 좀 있거든요. 뭐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이건 네. 정치적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예. 정말 대한민국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서 예. 해병대 지원했던 우리 장병이 우리 네. 용사가 그냥 뭐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진상이 왜곡되고 은폐되고 거기에 외압이 있었고 이런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대통령에게 직접 관여했다고 좀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관여한 흔적들은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이건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대통령께서 이거는 향후 국정 운영의 안정을 위해서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 말씀했던 민생회복 지원금 같은 경우도 예. 이게 무슨 마약 같은 거다라고 단언할 게 아니라 예.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정부가 얘기하는 건전재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나 아주 국가 채무가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네. 내수가 굉장히 위축돼 있고 중산층과 서민들,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때 그 가계 부담을 들어드리고 내수를 촉발하고 네. 경기 부양의 어떻든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예. 지원금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그건 뭐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정도 전향적인 자세는 보여줘야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 일단 회담의 정례화를 해야 된다. 네. 사실 집권 뭐 2년이 다 돼가도 네.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난다는 거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네. 일 아니겠습니까? 뭐 이를테면 뭐 그 저 명절 때 그리고 또 해가 바뀌면 그래도 최소한 한 번씩은 네. 여야 모셔다가 함께 식사하면서 오찬을 하든 만찬을 하든 뭐 대통령께서 약주 좋아하시니까 뭐 김치찌개 끓여서 예? 그렇게 하든 뭐 좀 초청을 해서 대화하는 모습을 좀 봐야 되는데 한 번도 없다가 이제 이번에 처음 하려니까 여기서 혹시라도 한 번밖에 없을까봐 뭐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막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천천히 일단 회담의 정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는 이제 스킨십을 갖고 자주 만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민적 관심사하고 도대체 누가 수사외압을 행사한 건지 네네. 왜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저렇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지 그 사실관계가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고 이시원 또 공직기강 비서관이 네네. 또 유재훈 법무관리관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8월 2일 날 그 네. 이첩하는 날. 그럼 도대체 왜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건지 이것도 좀 들여다봐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대통령께서 네. 물론 뭐 일각에서는 당시 뭐 해병 그 사단장에 예. 이게 좀 관심이 있었던 임성근 뭐, 사단장. 그런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예. 그렇다고 대통령이 이걸 뭐 면책해라 이렇게 지시했겠습니까 사실은요 법률가이신데 네네. 잘 관심 있게 봐라 뭐 그렇죠. 이렇게 했을 텐데 네. 어쨌든 이 사건은 사실 단순한 사건입니다. 그게 어쨌든 우리 민간 그 대민 구조 활동에 나갔던 네. 병사가 물에 빠져서 익사한 거 사건 예. 정말 불행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거기에 구명조끼만 입었어도 구명조끼만 되는데. 입었어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뭐 과정 보면 좀 이상하게 됐던 이해할 거예요. 수가 없는 가장 일이에요. 기본적인 예. 절차들이 지켜지지 않았던 겁니다. 네. 그 그냥 밝히면 되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이 사건이 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억울하지 않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된 걸 왜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이 네. 국방부의 법무관리관한테 왜 전화를 합니까 사실은요. 그렇죠. 그 전에도 예. 국방부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 결재까지 해놓은 걸 네. 러시아 나가기 전에 그걸 결재를 또 왜 취소합니까 이게 예. 말도 안 되는 행태들이 예. 너무너무 많았던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 대통령께서 향후 예.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네. 국민들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면은 예. 저는 여러 가지 어떤 부담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 본인이 뭐 직접적으로 누굴 뭐 사건 예. 관계자에서 빼라 거기 면책을 해야 된다.
된다 이렇게 지시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빨리 특검해서 정리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에서 정리해야 된다. 네, 예. 그리고 7월 31일 날 결재 후에 그 02800으로 시작되는 네. 용산 전화 도대체 누구 목소리였는지 네, 이런 예. 정도는 책임 확실하게 물어야죠. 그래서 밝혀야 예, 된다. 부당한 그게 외압이라고 하면 예. 단지 뭐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려 본인들은 그랬을 겁니다. 네. 사건 대통령 관심이 있으니까 사건의 네. 진상을 좀 파악해 보려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외압으로 또 비춰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예. 간에 예. 그 경위는 모르니까 예. 진상 파악해서 빨리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좀 보고 예.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어쨌든 뭐 민생회복 지원과 지금 네. 국민들도 민생이 어려우니까 네.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예. 정말 두 분 간의 진솔한 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재부에서 일단 돈이 좀 없다. 25만 원 지급하기가 조금 수월치 않을 것 같다라는 입장이 좀 나왔습니다. 일종의 밑자락을 까는 거 아니냐. 아니죠. 우리 장윤선 기자도 알다시피 예. 윤석열 정권 그 지난 대선 전 직전에 네. 민주당에서 예. 이런 민생지원금, 예. 뭐 재난위로금 재난지원금? 지원금들 예. 주자고 했습니다. 예. 기재부가 돈 한 푼도 없다고 얘기해갖고 맞아요. 당시 부총리가 난 죽어도 못한다 네.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짓고 나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바로 지금 바로 한 50조 정도만 우리 돈 이렇게 해갖고 예. 저 뭐 지출 구조 조정하고 예. 뭐 세출 구조 조정하고 이것저것 해갖고서 만들 수 있다. 뭐 한 2주도 안 돼갖고 한 50조 정도 있다고 해갖고 제출했잖아요. 그래 네. 추경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민들이 그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예. 돈이 없지 않겠죠. 지금 상황이 네.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에 대한 판단, 네. 그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책적인 입장을 갖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나 여당에서는 지금 국가 채무가 많다, 이게 건전 재정에 기재 어긋난다. 네. 그리고 이렇게 돈 풀어봤자 물가 인플레만 인플레만도 강화시킬 거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예. 그렇지 않은 또 다른 견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나 얘기를 해야 되죠. 네. 뭐 또 어느 정도 지급해야 될지 대상은 네. 어느 정도 할지 전 국민인지 아니면 예. 제한적일 건지. 예. 그다음 그 절차도 좀 있으니까 그 절차를 저는 뭐 지역화폐로 해갖고 좀 다 쓰게 만드는 그런 걸 그 기술적인 걸 뭐 예. 설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건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어렵거든 지금 네. 뭐 자영업자들 뭐 소상공인도 어려우기 때문에 내수 회복 시켜야 됩니다. 내수 회복. 한 13조 정도 쓴다고 해서 바로 인플레 직접적인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사실. 예. 예. 그리고 쓰는 방법을 좀 잘 만들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여권에서는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민생회복지원금 이재명 대표가 그 요구했던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게 되면 이 정치적 성과를 이재명 대표가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거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네? 이게 사실은. 오히려 네. 이런 거는 네. 정부 어쨌든 돈 지급은 정부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 돈 나가면요 네. 시골에 가면은 네. 다 시장 군수가 자기가 줬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네, 내가 그런 거 그거다. 그럼요. 예. 이게 내가 다 건의했다 여당에서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예. 근데 이게 누가 뭐 밥숟가락 올리는 게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의 민생 회복되면요. 네. 다 좋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선거의 평가는 이런 거와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선거에서 어쨌든 좋은 평가를 얻으려면 네. 여당이 예. 집권했을 때 네. 국민들 편안하게 하는 게 게다가 예. 여당의 성과로 가죠. 오히려. 예,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그 말씀 주신 대로 통 크게 최상병 특검도 통 크게 시원하게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민생회복지원금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통 크게 좀 받아라. 예. 예, 다만 이제 대통령이 지금까지 하신 입장과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바로 그 자리에서 결론을 못 낸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결론을 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초수에 배부르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이런 거에 대한 그 논의에 예. 그 장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정도까지는 합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네. 그래야 서로 부담이 적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논의해보겠다. 그러니까 네. 지금 최소한의 의제는 한 3가지 정도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 회담의 정례와 두 번째 최상병 특검 수용, 그 다음에 민생회복지원금 네. 수용. 네. 이 3가지만 해도 어느 정도 성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그건 상당한 성과가 있는 상당한 성과가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거기서 결론을 안 낸다고 하더라도 네. 전향적으로 의논하겠다. 예. 그 특검 문제도 어떤 여당의 입장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당이 또 수용을 해야 그렇습니다. 되니까요. 여당이 동의하지 않고서 예. 뭐 거부권 행사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민생회복지원금도 또 정부 내에서의 또 이견도 있으니까. 근데 예. 저는 뭐 충분히 여야가 협의하면은 여당 의원들도 그 과정에서 여당도 동의했구나. 예. 국민들이 예. 이게 민주당이 만든 거라 이재명 대표가 만든 거다. 예. 이렇게만 생각.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국가를 위해서 같이 협력했구나 이렇게 판단하죠. 네. 지난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은 이채 양명주를 이제 세게 어필을 네. 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뭐 명품백 문제, 양평고속도로 주가 조작 사건, 네. 뭐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특검 네. 뭐 이런 것들인데요.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김건희 특검법 이 문제는 좀 어떻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적극적 지지층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관철시켜야 된다라고 네. 하는데 예. 이건 대통령 당사자 문제가 똑같지 않습니까? 예. 만약 이거는 국회에 맡기셔갖고 예. 여야가 합의한다고 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 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렇게 돌려야지 그 자리에서 예. 대통령께서 저 당사자 문제를 예. 이재명 대표가 직접 뭐 요구하고 예. 대통령이 노하고 하면 그런 모습은 안 좋겠죠. 예. 그러니까 일단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로 공을 넘겨서 여야가 합의하면 수용하는 거고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 네, 뭐 그런 정도 좀, 합의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것도 말씀하긴 이재명 대표가 예. 그것도 모진 분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아 그래요? 네, 모진 성격 아니에요. 예, 네. 예. 국민들의 늘 민생을 걱정하고 국민들 마음을 가슴에 예. 담고 정치를 하는 분이지만 예. 그렇게 만났을 때 모진 성격이 아닌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돼 갖고 예. 거기에서 교착이 되면 대화의 진척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런 얘기는 자연스러운 그 회담 과정에서 네. 대통령께서 향후 국정 운영 원만히 하려고 하면 네. 이런 개인적인 문제도 다 털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정도 운 떼고 네. 대통령이 받아서 말씀하시고 뭐 그렇게 되면 좋겠죠 사실은요. 네. 일종의 이제 저 회담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어떤 회담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대통령께서 예. 2년 만에 회담을 수락해 갖고 같은 자리에서 네. 이게 사전 의제의 어떤 의제를 선정하고 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 대화를 할 건지 이거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예.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대화는. 네, 네. 그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일단 이재명 대표가 법리학권을 이제 대표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야당 대표들 이제 사전 연석 회의를 좀 해서 의제를 좀 함께 논의하자라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주장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뭐 조국 대표 입장에서 어쨌든 본인의 존재감도 드러내고 네. 또 조국 혁신당의 예. 어떤 입장들 전달하는 필요성이 있겠죠. 다만 예. 지금 아직은 뭐 그 조국 혁신당은 예. 국회의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직 그 원외죠, 원외. 원외인 예.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이 민주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예. 만들어주셨고 예. 국회 운영의 일차적 책임이 예. 다수당이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 정리하면 되는 거지 예. 지금 단계에서 무슨 법률학권의 의견을 모은다고 하면은 그 과정 자체에서 파열음이 나올 수 있겠죠. 오히려도. 아 의견 모으는 과정에서. 네, 또 그런 모습은 국민들이 매우 싫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민주당이 하는 건 좀 지켜봐 주시고 네, 뭐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는 이제 원외니까 일단 원내에 있는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만나고 그 다음에 22대 국회 개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기회를 만들어서 뭐 야당 대표들 이번엔 싹 다 그렇죠. 그런 모습도 좋겠죠, 다 같이 사실. 불러가지고 예, 여야 대표 다. 다 불러서 이제 뭐 관저에서 뭐 오만찬 한다던가 뭐 이런 방식도 고려해볼 네, 그렇죠. 네. 예. 사안일 수 있겠다 이런 말씀 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거 좀 여쭤볼게요. 그 정진석 의원이 네네. 이제 비서실장에 새로 됐는데 오늘 아침 도하 언론들 보니까 진보 언론들은 윤핵관을 앉혀놓고 무슨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냐. 그리고 박주민 의원도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이게 소통이냐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 박지원 전 원장은 처음부터 나는 총리 이재호, 비서실장 정진석 이렇게 했다. 정진석은 바른말 하는 분이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진석 실장은 네. 윤 대통령과 뭐 친구 사이인 분 아니겠습니까? 예. 뭐 술친구라는 얘기도 있을 예, 정도로 술친구. 가까운 분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지금 야당에 과거 그러니까 그 당시 야당이었죠. 네네. 지금 여당인데 네. 여당의 후보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후보. 오히려 지금 뭐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보다 더 먼저 예. 잘 알고 있었고 예. 또 그런 인연으로 예. 윤 대통령 후보 만드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던 분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윤
윤 대통령과는 소통이 잘 될 수 있겠죠. 되는데 그게 그 이전 대통령이 되기 전의 소통과 대통령이 된 이후의 소통이 또 다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그야말로 수평적인 관계에 소통을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다르죠. 윤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이시거든요. 고집도 세시고 그렇기 때문에 불통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줬던 분인데 맞습니다. 이분과 소통 그렇게 수평적인 관계에서 할 수 있을는지 과연 비서실장으로서 국정 전반에 관련해 갖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는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잘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편안하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윤 대통령과의 소통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할 수 있게 그렇죠. 중간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받아갖고 또 여당의 의견 다 들어갖고 그걸 윤 대통령한테 그대로 전달해야 되겠죠. 그게 많은 경우는 쓴소리일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역할들. 그게 가깝다는 게 오히려 핸디캡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대통령과의 관계의 소통 측면에서는 박 전 원천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잘 달 수 좋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과연 국민들의 목소리, 야당의 목소리를 대통령이 전달하는 그 역할 지금까지 해오신 걸 보면 조금 의구심이 좀 있죠.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저 유승민 뭐 전 대표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당에서 뭐 대통령 비판하면 뭐 징계해야 된다 뭐 그런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고 또 이준석 전 대표 보라는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죠 사실요. 그런 거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이분이 5선의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분이기 때문에 여당에 대한 장악력이 오히려 반대로 또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여당 안에서 저 정진석 그 실장보다 정치 경력이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물론 선수로는 뭐 주호영이 6선이고 그다음에 저 조경태는 6선이지만 그 경력은 더 많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과거 정무수석도 하셨고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 뭐 나이도 그렇고 그래서 딱 여당 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갖고 오히려 일사불란한 그런 여당으로 운영할지 그것도 걱정이 좀 됩니다. 사실 국민들은 여당과 대통령실이 그 수직적 상하 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 수평적 관계가 되길 원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국민들의 요구인데 그런 면에서 오히려 대통령과 가까우니까 대통령의 목소리를 여당에 바로 전달해갖고 여당을 수직적 관계를 더 심화시키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보면 잘된 인사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네요. 네, 어쨌든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이니까 좀 잘 소통만 된다고 하면은 야당과 대화를 하고 그러한 목소리를 대통령이 제대로 전달하고 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뭐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임명이 됐기 때문에 뭐 기대를 하고 좀 잘하시기를 뭐 이런 당부를 드릴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총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리는 모르겠습니다. 뭐 언론에서는 총리가 물론 우리 대한민국 헌법 체계 하에서는 총리가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특히 대한민국처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이런 나라에서 총리 역할은 매우 제한됩니다. 저는 뭐 제가 정치에 입문한 이래 역대 총리들 보면은 거의 유일한 예외가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이해찬 총리. 그러니까 이해찬 노무현 대통령 때 이해찬 전 총리한테 주어졌던 그런 권한과 역할을 준다고 하면 의미가 있겠죠. 그 당시 이해찬 총리는 실질적인 뭐 내가 그 국무위원 인사 추천 뭐 재청권 뭐 이런 것까지 가졌다는 말씀 들었고요. 내각 전체를 완전히 본인이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국정을 통화하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 과연 그런 분은 그 외엔 본 적이 없습니다. 통화 윤석열 대통령처럼 어떤 뭐 소위 말하는 그립감이 장악력이 센 분들 하에서 총리라는 게 뭐 큰 의미가 있을는지 좀 약간 우려가 되고요. 실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비서실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한 대통령 밑에서는 강한 대통령이 권한을 총리한테 위임해 준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정 전반에 걸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그걸 자문하는 역할이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서실장 역할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총리를 한다고 하면은 역시 지금 민생이 어려우니까 총리가 무슨 뭐 외교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민생에 관련된 경제에 관련된 이런 분야에 나름대로 영향이 있는 분이 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총리가 무슨 야당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별로 의미 없어요. 아니요. 박영선 총리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까? 근데 그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을 만들어낸 여당이 있고 한데 거기 있지 않은 분이 총리로 들어간다고 무슨 역할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는지 무슨 역할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영선 총리가 된다 하더라도 그 역할이 중요한데 장관이 총리가 된다 하더라도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냐? 그게 의문인 거죠 사실. 왜냐하면 그분이 상당히 능력도 있고 뭐 좋은 분이시죠. 그러나
과연 그 안에 들어가 핵심적인 역할들, 응? 대통령과의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내각이라든가 국정 전반에 관련해 갖고 장악력을 갖고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런지 거기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그 야권 일각에서는 박영선 전 장관은 버리는 카드다 이제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박영선 전 장관을 총리를 임명하려고 했으면은 사실은 영수회담을 통해 갖고 그 나오기 전에 먼저 영수회담을 통해 갖고 그런 의견들을 좀 물어보고 왜냐하면 국회에서 총리는 인사청문을 거쳐야 되니까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동의 받을 만한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두고서 어떠신지 의견을 물어보고 어떤지 야당 입장이 했어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비서실장도 임명되기 전에 뭐 총리 비서실장 얘기 하나 던져놓고서 그건 간보기에 불과한 거 아니겠어요? 간보기에 불과하다. 그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이어야 됐던 것은 아니냐. 예컨대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나서 아니 저 야권에서 이재명 대표 보시기에 어떤 분이 좀 총리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추천을 좀 하고 뭐 이런 정도면 야권이 좀 인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대통령이 받고 그래서 발표하고 그래서 박영선 카드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랬으면 뭐 100점 만점이겠죠. 100점 만점이다.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았겠죠. 정말 대통령께서 확실히 달라졌구나.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 야당이고 그 야당과 협치를 통해 갖고 뭔가 국가를 제대로 운영해야겠다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걸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아니겠습니까? 가장 실증적인 사례겠죠. 그렇게 됐다고 하면요. 근데 지금 상황이라면 박영선 전 장관이 총리 인준 요구를 한다면 야당이 그러면 인준을 그래서 지금 뭐 가정적인 상황이니까요. 뭐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근데 뭐 좀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뭐 그런 느낌입니다. 뭐. 알겠습니다. 그 일종의 이제 거국 내각에 대한 관심들도 많이 있는데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국 내각 가능성 제로입니까?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그 국가 운영 체계는 헌법에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에 정해져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 분명히 대통령 중심제 국가고요. 대통령 중심제 국가 중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이 가장 막강한 나라입니다. 뭐 대법원장 임명권, 헌법재판, 헌법기관의 수장들 임명할 권한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여당의 또 최고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야당에서 추천한 뭐 강요가 들어가고 총리가 들어간다고 해갖고서 실제로 국정 운영의 큰 흐름과 방향들을 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고 오히려 그런 게 없다고 하면 또 국정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겠죠. 만약 대통령께서 그러려고 하면은 결국 총리에 대해서 상당 권한을 위임을 해야 되거든요. 총리에 대해서 전권 총리, 정권 총 그 책임 총리 책임 총리 줘갖고서 그 총리를 통해 갖고 어쨌든 강요를 추천받고 원래 헌법상은 총리가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제청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절차를 다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리가 제청해서 그 과정에서 야당과 협력해서 그 주요 핵심 부서의 주요 어떤 장관들을 임명한다고 하면 뭐 고국 내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그럴 정도의 총리를 임명해야 되고 또 총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런지 저는 약간 윤석열 의문이 듭니다. 대통령도 현실적으로 뭐 할지 모르겠지만 또 야당도 민주당도 이걸 좀 제안한다면 받을 수는 있을까요? 아니, 제한 가능성도 없고 이것도 가정의 가정을. 저는 뭐 그게 왜냐 하면은 우리가 고국 내각으로 간다고 하면 저는 그게 지금 대통령제 체제하에 우리 헌법 체계하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사실요. 그게 국민이 우리 선택과 국민의 의지에 맞는 건지 저는 그것도 의심이고요, 사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지원 전 원장의 경우에는 어제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사실상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전국은 이재명 대표가 공동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회가 책임지고 공동정부를 하는 마음으로 거국 내각 구성을 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탈당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뭐 민주당으로 갈 리는 없겠지만 대통령이 뭐 탈당한다고 해갖고서 달라지겠습니까?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뭐 탈당했었습니다. 도방에 노무현 대통령 탈당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 대통령 그만두실 때 당적이 없었다고 해서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 정치의 어떻든 논리에 좀 안 맞는 말씀이고요. 그냥 뭐 된다고 하면야 진짜 이상적이겠지만 그거는
실질적으로 사실상 어려운 그런 선택이라고 좀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실 지금 그 가장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 중에 한 분으로 최근 언론에 굉장히 많이 이제 문의가 되고 있는데 결심은 하신 겁니까? 그래서 좀 뭐 주변에 많은 분들이 늘 제가 뭐 어떤 자리 갖고 제 주장을 이렇게 강하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다른 분들 한다고 하지 뭐 이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좀 하는 게 어떻겠냐. 특히 가장 중요한 게 22대 국회가 어떤 성과를 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는데 야당입니다. 야당으로서 국회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정부 여당을 갖다 끌고 와야 되니까 야당 입장으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성과를 내는데 그래도 정 의원이 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서 국회 의정 활동 과정에서 보여줬지 않냐 그런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결국 신의의 문제, 신뢰의 문제인데 어떤 신뢰의 문제? 당과의 신뢰 문제거든요. 민주당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민주당을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대리는 아니거든요. 국회의장을 무소속으로 한 이유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나 그럼 반드시 민주당 추천 국회의장 민주당은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민주당과의 신뢰. 그렇죠. 당 대표의 신뢰. 역시 여야가 교착됐을 때 민주당도 설득할 수 있고 정부당도 설득할 수 있는 그런데 여당 다수당인 국회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민주당과 어떤 신뢰관계, 당 대표와의 신뢰관계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역시 어떤 사람들을 평가할 때 지금 드러난 것만 갖고 평가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잘 안 바뀌거든요. 저는 뭐 정치 입문에서 사람이 얼마나 희생적인 역할을 해왔냐라는 그런 것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과를 내야 되고 당과의 신뢰 문제. 저는 어떤 사람보다도 정치 출발을 험지에서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감히 누가 나가려고 된다고 나가서 국회의원 당선될 가능성을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지역에서 제가 정치 시작해갖고 그것도 아무 연고도 없는 지역에 시작을 해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다른 두 분들은 저는 상황이 전혀 다르죠 사실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지역에서 해왔던 분들이고 근데 저는 그 면에서 제가 뭐 해온 어떤 정치 역정이라든가 과정들 그다음에 국회에서 뭐 국토위 간사위원장 대행 또는 뭐 제가 기재위원장 예결위원장 하면서 거의 파행 없이 성과를 냈던 그런 것들을 좀 의원들이 평가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마음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하나 굉장히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 저 당시 새누리당이었던 것 같아요. 빨간 잠바가 쫙 서 있는데 파란 잠바 입으시고 뭐죠 이렇게 큰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피켓인가요? 입간판 같이 큰 걸 들고 이렇게 그래서 빨간 잠바 속에 파란 잠바 있으니까 눈에 띄고 좋다 뭐 이런 캠페인하는. 저는 지금도 늘 그렇게 선거운동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선거운동을 할 때요. 누구 제 운동원도 같이 있지 않고 저 혼자 가서. 그러니까요. 아무도 없고 혼자 이렇게 가는 그 정말 강렬한 사진이 저도 이제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를테면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 보도에 명심이 누구에게 있냐? 조정식 후보는 명심은 나에게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세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명심이 중요합니까? 전 대표한테 부담 줘서는 안 되겠죠. 대표가 뭐 저도 뭐 아시는 바대로 굉장히 오랜 인연이 있는데. 저는 뭐 이 대표가 정말 제가 이 대표한테 제가 부담이 된다고 하면은 뭐 저는 안 나갈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대표에게 부담이 된다면 접을 수도 있다. 저는 뭐 이 대표하고 어쨌든 정치 운영을 같이 해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명계 좌장이다라는 얘기 듣는 사람이 뭐 대표의 명시적 뜻을 뭐 그러나 대표가 명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뿐 아니겠습니까? 누구 나가라 말아 할 뿐도 아니고 그분 성격상 누구든지 나간다고 원내대표 나간다. 잘해보라고 당대표 나간다면 잘해보라고 하고 뭐 국회의장 나가면 다 잘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시고요. 뭐 당연히 뭐 조정식 총장에 대해 전 총장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하셨을 거라고 보고 뭐 그게 의원들의 판단을 좌지우지하는 명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대표도 유권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어쨌든 그렇죠. 국회의장 예비 선거의 유권자 중에 한 분이니까 어떻게 국회가 운영되는 게 민주당에 도움되고 사실 또 대표 개인적인 입장에 봤을 때는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 봤을 때 거기에 누가 어떤 분이 국회의장이 돼서 국회를 운영하는 게 당에 도움되고 본인한테도 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명심이 어디 있는가보다는 대표의
뜻보다는 그래도 전체 다수의 그리고 또 대표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방향에서 당과 협력해서 네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국회 운영이 네네. 중요하다 이런 말씀. 그 조정식 의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장이 되면 거부권 제의를 180석으로 조정하겠다. 네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그 헌법 개정의 문제입니다. 네. 헌법 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 그것만 갖고 헌법 개정한다고 하면은 네. 좀 이상하겠죠, 사실은. 예. 지금은 87년에 지금 현재 헌법이 그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 예. 이후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어떤 그 사회적 기본권 문제 네. 그런 문제들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변화된 네. 상황들인가 그런 문제들. 예. 그다음에 어쨌든 뭐 또 국회 권력기관 상관의 역할의 문제들, 그 감사원의 문제들 뭐 네. 많거든요, 굉장히. 네, 또 네. 대통령의 권한을 좀 축소해야 된다는 문제들. 네. 그냥 권력구조 개편의 문제에 있어서는 5년 단임제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났기 예. 때문에 이런 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고. 네. 개헌은 일단 국회에서 개헌서는 200석이 넘어야 의결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대통령이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 국회 200석 또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데 그거는 여야 합의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그래서 예. 그런 점들이 고려돼야 되지. 예. 지금 와서 지금 단계에서 예. 뭐 대통령 거부권 그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갖다 낮춘다. 네. 그거의 개헌에 예. 어쨌든 주제가 돼서는 좀 예. 국민들이 예. 좀 이해하기 쉽지 않겠죠. 예. 네네. 근데 사실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그렇죠. 포함하는 네. 그런 문제도 문제를 있고요. 네. 포함해서 네. 사실은 개헌해야 되는 이슈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임기 단축 개헌 같은 경우에는 조국 혁신당, 개혁신당에서 이제 각각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저는 뭐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 5.18 정신을 예. 우리 헌법 전문에 삽입하는 문제는 예. 여야의 어떤 의원도 지금 반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물론 뭐 개별적으로는 모르지만 당에서 다 입장을 그렇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이기 예. 때문에 늘 집어넣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우리가 어쨌든 5.18 이후에 대한민국이 민주화되고 예. 이런 나라는 다 국민의 자유권, 기본권들이 확장되는데 5.18의 역할은 너무너무 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정신이 담겨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임기 단축 문제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임기 단축 문제는 네. 현직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완전 현직 대통령도 예. 물론 뭐 이번 총선에서 심판이 예. 사실상 탄핵이 아니냐라는 네. 의견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지만 어쨌든 예. 국민에 의해서 헌법적 절차에 선출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그 문제를 어떤 대통령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예.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네.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예. 국가 발전을 위해서 예. 내 임기를 단축하고 하면서 어쨌든 뭐 5년 중임제, 4년 예. 중임제든 예. 뭐 다른 제도든 예. 이런 거 한번 논의해 보자. 예.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삽입 문제 네. 이런 거 포함해서 개헌하겠다고 결심한다면 예.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이 평가받는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를 통해서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반전하는 뭐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아, 그럼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일단 민주당 안에서는 새 후보가 네. 경선을 하게 되는 겁니까? 국회의장 원래 경선합니까? 그동안 그랬었나요? 국회의장은 일단 국회법에는요. 예.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다만 다수당에서 뭐 추천한 분이 한 분 예. 나와갖고 예. 그러니까 그분이 뭐 이렇게 후보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아무나 쓰는 겁니다.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가서 제가 후보가 아니라도 저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후보 등록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만 이제 다수당에서 추천받은 분이 되는 게 이제 그건 또 확실한 관행이 되는 네.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에서 나오려고 명시적인 의사를 밝힌 분이 뭐 저를 포함해 세 분이고 네. 또 다른 분들도 지금 네. 아직은 이게 공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의지를 갖고 있는 분이 또 몇 분 더 계시다고 이렇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이후에 결정될 문제고 어쨌든 뭐 당내에서 네. 이제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분이 되겠죠. 네. 결선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결선 투표 가능성도 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다만 뜨겁게 어쨌든 뭐 네. 의원들이 예. 저는 뭐 결국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이 다음에 대선에 승리하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대선, 많은 예. 분들이 예. 총선의 승리보다는 대선의 승리가 더 중요하다. 네. 다 공감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가 이재명 지금 당대표고 네. 그런 관계에서 예. 어떤 분이 국회의장이 돼갖고 국회를 운영하는 게 네. 바람직한 건지 그런 고민들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여야 협치를 굉장히 이제 저는 평소에 강조를 늘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여당의 동의와 여당이 협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 운영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판단을 이제 늘 하시는 분인데 이를테면 건건이 이제 그 이번 지난 국회처럼 뭐 민주당이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법안에 대해서 건건이 반대한다면 그 어떻게 협치? 그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단 국회 운영이 일차적 책임은 다수당에 있는 겁니다. 네. 여당이 아니라 행정부의 운영은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이 뒷받침하는 게 여당인데 국회 운영 국회 다수결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다수결이거든요. 국회 원리는 다수결에 올리는데 다수당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겠죠. 여야가 합의를 종용하고 이끌어내고 조정하고 중재해야 되겠지만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결국 다수당의 의견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는요. 너무나 단순한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에 국회의장에 관련해 갖고 이러저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신의, 신뢰. 국회의장과 국회의장이 좀 무소속이지만 당과 정말 신뢰성 있는 관계를 맺어갖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게 중요하죠, 사실은요. 지금 사실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본회의 자체를 이제 열지를. 저는 뭐 그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자세는 아니다. 네네. 왜냐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사 진행하면서는 교섭단체 대표 협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합의가 아니거든요. 협의하는 거거든요. 협의. 근데 그거는 전적으로 국회의장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갖고 여야 가능 합의해서 오면 그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협의를 갖다 합의처럼 운영하신 거죠, 사실. 협의를 합의처럼. 그래서는 안 되죠. 그것은 국회 운영에도 원칙에 맞지 않다. 국회의장 협의가 될 수 있게 만들어내야죠, 사실. 그게 사실은 그게 일차적인 책임이죠. 그게 역할.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아니 국회의원들이 의장실 앞에 가서 농성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좀 너무 협의가 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협의가 안 되면 바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가고 국회의장이 이건 내가 결정하겠다 해서 결정을 해서 진행을 시켜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안 되면 대통령 여당 같은 경우는 소수당이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9번이나 거부권 행사할 동안 김진표 의장이 한 말도 안 하고. 저는 가장 아쉬운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중대한 입법권의 침해인데 이게 거부권 행사할 때도요. 이게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고 다 거부권 행사하면 상권 분립의 의미도 없고 입법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위헌적인 행위죠. 위헌행위다. 위헌행위죠, 사실. 근데 내재적인 한계라는 것들은 이게 결국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 법안이라든가 또는 분명히 명백히 봐서 너무나 명백한 위헌적 요소가 있을 때 이러한 점 때문에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지. 본인 더군다나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거라든가 이건 안 되는 자기 배우자에 관련된 얘기 때문에 이해 충돌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국회 통과되면.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넘어서 거부권 행사됐다고 봤을 때라고 하면 국회에서 국회 입법부의 야당 그 다수당 출신이 아니라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이것은 자제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 당장 이제 그 홍익표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5월에 최소 2번 이상의 그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다른 거 다 떠나서 최상병 특검법하고 그다음에 전세사기 특별법,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좀 통과를 시켜야 된다. 거부권 행사하게 된다면 재의결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김진표 의장이 어떻게 할까요? 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뭐 답변하기 좀 그렇긴 한데 김진표 의장님도 최소한 이거는 21대 국회에서 한번 마무리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요. 그분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뭐 그렇게 의사일정에 넣어가고 표결하게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더군다나 이거는 국회의원들의 뜻이 아니라 이번 총선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국민의 여론들, 민심이거든요. 그게. 자,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연임 문제와 관련해서도 뭐 이제 곧 민주당의 이제 당대표 선거 8월에 이제 있을 예정인데 뭐 의견이 좀 모아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당내에서는 현역 의원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연임이 나쁘지 않다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요. 뭐 제가 연임해야 된다 하면 또 그것도 좀 모양이 있어 보여서 나쁘지 않다고 했는데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굉장히 중차대한 시기고 국정이 어려운 시기인데 국회의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다수당인 민주당, 그것도 압도적 다수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을 제대로 운영하고 의원들을 더군다나 초선들이 적지 않게 70명 이상 초선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국회에 익숙하면서 당과 본인의 생각과 당과 당의 뜻을 잘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런 리더십은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당의 통합
네. 또 민심의 반영 예.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좀 더 하는 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원내대표는 어떻게 선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5월 네. 3일 예정인데 박찬대 의원이 명심은 또 나에게 있다.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저는 뭐 후보자들이 예. 너무나도 이렇게 명심을 아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친명 아닌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어쨌든 그렇죠. 모든 분이 다 네. 이재명 대표가 도장 찍은 네. 추천서를 그러네요. 받아갖고 공천장 받은 분들 아닙니까? 예. 모든 분이 다. 예. 저는 뭐 예. 민주당 모두 다 당 대표는 친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네. 다만 뭐 거기 약간 친소관계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예. 그것도 객관적인 친소관계가 있을 것이고 주관적인 차이도 좀 있을 텐데 예. 다 친명이에요, 사실은. 뭐 어떤 분은 10분 만나고 어떤 분은 3시간 만나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3시간 만나시고. 그런데 저는 대표의 뜻이 누구 있다 얘기하는 건 대표한테 부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렇게 대표에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예. 뭐 대표는 누구한테나 예. 당의 구성원 누구나 다 뭐 출마할 자격이나 예. 권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다 덕담하시는 거니까. 예. 뭐.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민주당 출입 꽤 오래 한 편인데 네. 뭐 그렇게 안 갈 때도 많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럼요. 예, 그 집단지성에 힘이 있어서 잘 지금은 의원들도 예. 어떤 원내대표가 필요한지 지금 정세에 그런 걸 볼 거고 예. 그런 면에서 결국은 현재 당 대표는 8월까지는 일단 이재명 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또 당 대표의 소통이 굉장히 신뢰와 소통이 중요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홍익표 대표는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찬반 여론이 있다. 이재명 대표 연인론에 네네. 대해서. 그래서 어떤 당대표가 어떻게든 잘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양론이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네요. 맞습니다. 예, 실제로. 저도 또 의원들 들어보면은 네. 어차피 네.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는 이재명 당대표인데 예. 지금 대표를 계속하게 되면은 예. 국회에서 만약 성과를 못 낸든가 예.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예. 그게 또 오롯이 그렇죠. 대표 책임으로 가는 거 아니냐. 네.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대표 그만두고서 예. 오히려 대선 주자로서 예. 이렇게 쭉 준비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분도 계시고요. 예. 또 반대로 네. 똑같은 비슷한 전제에 출발합니다. 그게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잘못되면 다 또 대표들 하든 안 하든 이재명 책임으로 돌아가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맡아서 예. 적극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예. 하는 그런 찬성론, 찬반 양론이 네. 다 이재명 대표를 좀 걱정하는 의미. 예. 차기 대선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대표가 돼야 되는지 예. 이런 관점에서 예. 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그 수원지검 내부에 이른바 이제 술판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네네. 어제 새로 확인된 내용은 이제 전관 출신의 변호사가 직접 만났다, 이화영 부지사를. 그런데 뭐 이제 수원지검이 처음에는 그런 일 전혀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뭐 피고가 원해서 요청해서 만났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바꿔서 내긴 했는데 실제 이화영 전 부지사는 뭐 그건 아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실제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가서 술 마시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 건지. 그런데 박지원 전 원장 어제 저희 출연해가지고 20년 전에 본인도 술 줘서 마셨다. 네, 그런 일이 여태 있구나. 20년째 이어지구나. 패습이 이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체로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만약 그랬다고 하면 네.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그런 뭐 구습이 예. 그런 악습이 남아 있다면 정말 예. 심각한 문제고요. 더군다나 그런 것들이 피고인을 갖다 회유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뭐 그거야말로 국기문란 아닙니까? 국기문란이다. 국기문란이죠. 그러나 저도 과거에 제가 뭐 검사 생활을 하지 않고 변호 생활을 했지만 그런 얘기는 뭐 한 20, 30년 전에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르겠어요. 뭐 주말이나 야간에 일할 때 뭐 배달해서 음식 먹고 뭐 그때 가서 술 한 병 더 시켜서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사건에 관련해서 지금 이화영 부지사는 지금 뭐 이미 구속 기간이 꽤 됐습니다. 구속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2번이나 연장돼 갖고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런 주장이 아무 내용이 없는 가짜의 어떤 이야기라면 그걸 할 동기리. 그래서 본인이 얻어낼 수 있는 이익이 뭐 있는지도 했죠. 그러니까요. 좀 그런 걸 보면은 동기와 이익의 측면에서 아무 없어요. 그게요. 없는 사실 본인이 작출해 갖고 본인 재판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일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만약 이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검찰청에서 뭐 검찰 측에서 명예훼손이다. 검찰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양형에도 굉장히 나쁘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무슨 동기가 있었는지 무슨 이득이 가는지 그런 측면은 이화영 부지사가 그리고 그냥 일반 무슨 뭐 자범 무슨
어떤 조폭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예. 그래도 국회의원을 지냈었고 경기대 부지사를 지낸 분이 아무 근거 없이 이런 얘기를 했겠나라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조사하는 것도 이게 뭐 고양이한테 생선 지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이 검찰에서 발표한 걸 어떻게 그대로 믿겠습니까? 수원지검에서 조사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할 리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그만 단편적인 것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안 만났는데 만났다. 그러니까 그거 관련된 것들도 처음에 제가 수원지검 갔을 때 어떤 것도 뭐 안 내놓겠다. 출정 기록도 안 내놓겠다. 뭐 대검 차장도 그랬었는데 그럼 뭐 일부만 자기네끼리 공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관련돼 갖고 저번에 다 내야죠. 네, 자료를 다 내라. 출정 기록도 다 내고 그다음에 검찰청 안에 들어가고 거기 구치감실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들어가고 나갈 때도 다 그 기록이 따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 CCTV가 없다 그러는데 진짜 없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나 뭐 지금 요새 같은 상황에서 CCTV가 없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술 녹화하시고 이런데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 검찰 그러니까 출정 기록도 있을 테고 검찰청 안에서 구치감실에서 들어갔다 나올 때도 그 기록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거기 가서 활동하는 일지들이 또 교도관들 일지들이 있을 거고 이런 것도 다 내놓고 그다음에 보면 뭐 또 제3자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감찰을 일단 해야 되는데 감찰을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요. 대검이 뭐 이제 조사는 착수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니 감찰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감찰 안 하고 감찰을 요구 민주당이 근데 감찰 착수를 아직 안 하고 대검 차장 감찰 못 하겠다고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사실 이거 특검으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이거야만 정말 심각한 사안이죠. 그게 야당 대표 어떤 뭐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검사들이 없는 사실 만들어내고 없는 사실을 자백하라고 표현하라고 아니면 어떤 거래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특검이든지 어떻든지 국정조사든지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2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된다면 뭐 국정조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이거는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운 사안이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본인이 이제 탈당해서 조국혁신당 가게 된 이유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 이제 사개특위의 역할이 상당히 좀 부족했다. 그런 당시 또 이제 사개특위 위원장이 또 정성호 의원이고 해가지고 그 배경이나 저간의 사정이 어떻게 됐던 것인지. 제가 저 인터뷰 연구서 다 봤는데요. 좀 약간 황당했습니다. 제가 사개특위 위원장을 했던 게 2018년도 그 문재인 정부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사개특위 위원장을 했습니다. 사개특위 위원장을 했었는데 첫 사개특위를. 그 당시는 뭐 장재훈 의원하고 박범계 의원이 간사를 했었는데 그래도 뭐 검찰총장도 부르고 경찰청장을 부르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 듣는 과정에서 제가 후반기 원구성하면서 기재위원장 가면서 이제 그만뒀었고요. 그다음에 근데 그 당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전혀 상황이 그 당시 조국 저 교수가 그 민정수석이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사개특위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2022년도에 사개특위를 구성했는데 회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정점식 의원이 지금 여당의 관사, 우리는 홍기현이 간사였는데 여당 왜 할 수가 없었냐? 그 당시 여야 합의가 그 당시 뭐 우리 원내대표가 저는 합의 잘못했다고 그때 비판했었습니다. 원내대표한테도 얘기를 했었어요. 6대 여야 동수를 했던 겁니다. 6대 6? 여야 동수는 모든 안건은 다 부결이 동수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안건이라고 해봤기 때문에 아니, 모든 안건은 의사일정조차도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의를 열 수가 없는 거야. 회의를 그렇게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나한테 사개특위 위원장을 하냐. 그래서 여당에서는 합의가 안 되니까 합의를 한다고 했어요. 합의. 협의가 아니라. 모든 안건은 합의해서 처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가 똑같은 합의를 해온 겁니다. 이렇게 6명씩 양쪽에 반반인데 회의라도 열게 해야 되는데 회의도 합의로 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열 수가 없어갖고 이거 큰일 났구나. 첫 개의하고 중간에 뭐 한 번 일방 열고 말았는데 그 일방 여는 거 한 번만 동의받아서 열었는데 어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개특위 위원장 활동비 다 반납했습니다. 한 5천만 원 정도 뭐 세비에 들어온 1,000만 원, 활동비 한 400만 원에서 합쳐서 한 5천만 원 정도 다 반납했어요, 제가. 활동비 자체를 안 썼습니다. 아예 다 반납해버리고 회의 자체도 못 열고 했습니다. 못 열니까 이렇게 가면 못할 거 같고 그거 보니까
예. 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여당에서 회의 자체를 안 열 거로 분명한데 네. 그렇게 합의가 돼 있었던 거예요. 합의해버렸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잘못한 거네요. 이건 뭐 지금 와서 그 원내대표 잘못 탓하는 얘기하기도 좀 그렇겠는데 예. 그러니까 전혀 뭐 황운하 의원이 그 당시 상황을 모르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사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들어오면서 사실상 시행령으로 해가지고 축소시켜놨던 수사권들을 다 부활시켜서 네네. 과거보다 더 많은 수사권을 이제 쓰게 된 이런 상황이 됐는데 22대 국회에서도 사개특위가 필요할까요? 저는 이건 법사위에서 말입니다. 법사위. 그래서 법사위에서 예. 법사위가 정상 가동해갖고요. 예.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갖고 예. 법사위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다 개정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특히 개정해. 시행령으로 수사권을 예. 다시 복귀시킨 것은 상당히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특위 만들 게 아니라 네. 또 그거 갖고 또 공존하고 또 그거 특히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거 갖고 싸울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저쪽에서는 지난번에 동수를 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법사위가 어쨌든 국회 의석 비율대로 구성될 테고니까 거기서 논의를 진척시키려면 민주당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홍익표 대표가 뭐 민주당이 아예 책임국회 차원에서 싹 다 상임위를 맡아가지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좀 뭐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나 저는 필수적으로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려고 하면은 운영위를 해야 됩니다. 운영위를 여당이 갖고 가는 관행도 그건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대통령실을 견제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야당이 해야 해야 돼요. 오히려요. 되는 그리고 거죠. 국회 운영은 그러니까 다수당이 해야 되는 거고 운영이 무조건. 그러니까 저는 다수당이 해야 되는 게 맞고. 다수당. 국회 운영은. 그래서 이게 대통령실 견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국회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많잖아요. 국민들은 무노동 무임금 문제, 국회 윤리특위를 국회 윤리특위가 비상설로 돼 있어갖고 열지조차 않지 않습니까? 그 상설특위로 막 바꾸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국회 개혁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운영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국회 자체의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 다수당이 책임지고 운영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실 견제 문제는 운영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상임위에서도 다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 아닙니다. 단지 비서실장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 문제인데 그거는 또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총리 통해서. 그러나 국회 개혁.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이걸 해소하기 위한 국회 개혁을 위해서는 사실 운영위는 다수당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끝으로 마무리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가 말이죠. 개원하면 서두에 초반에 세게 좀 국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역시 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역시 민생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윤석열 정권 심판받은 것은 윤석열 정권이 잘못해갖고 국민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경제가 얼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 지원금에 관련돼서 야당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영수회담에서 결론 내려가고 그걸 빨리 추경을 통해서라도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전세 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들 이런 문제를 이번 21대에서 하면 좋겠지만 이런 민생에 관련된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하는 게 국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세 사기 그 피해자들은 정말 특히 이제 2030 젊은 청년층들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일단 초반에는 100% 민생 국회로 저는 그래야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효능감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래서 국회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보여줘야죠. 그게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문제고 국민의 삶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쟁보다는 민생. 여기에는 여당도 반드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